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지난 7강에선 중국, 일본인들과 이렇게 업무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익혀야 할 어떤 그런 소통하는 방법과 이렇게 매너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이번 8강에서는 우리 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 하나죠. 미국과 유럽에 관한 미국과 유럽인들의 어떤 비즈니스 매너와 또 이들의 어떤 그런 사교 매너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강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인들과 이렇게 첫 번째 대면에서의 악수는 아주 힘차게 이렇게 악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강한, 아주 강력한 그런 악수를 하는 그런 민족들이 또는 그런 문화권들이 아마 미국과 유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주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그런 악수를 하시고 또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한 에티켓 스쿨에서 아이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똑바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 미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 부시 대통령이 자기 부하하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마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 어떤 문화권보다 아마 미국 유럽인들과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게 되면 여러분 아마 상당히 신뢰감을 지금 잃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미국이나 유럽에 여러분 이렇게 공항에 한번 입국을 해보세요. 이 공항에 입국을 하면은 종종 이렇게 입국 심사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패스포드를 보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미국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 미국에 비즈니스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은 거의 꼬리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 일 때문에 왔는데요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을 떨어뜨리는 순간 어쩌면 아마 여러분 상당히 까다로운 꼬리 질문을 예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뭔가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여러분 이렇게 재판 같은 게 열릴 때 한번 가보세요.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재판 같은 게 열릴 때 그 재판장에 가서 보면 변호사나 검사들이 어떤 변론을 하고 어떤 증거물들을 제출할 때 이 배심원들의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민간 전문인들이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배심원들의 옆에 앉아서 오직 배심원들의 이렇게 눈동자만 살핍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인 쪽에는 보일 때는 이렇게 체크를 했다가 그 다음 법정 때 가게 되면 훨씬 더 그쪽으로 강화된 증거물들이나 변론들이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눈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고 또 이 눈은 권력이자 신뢰라고 믿는 그런 서구 문화권 사람들의 보통 그런 시선 맞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에서 한국인들보다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보통 한 배 이상 이렇게 대화 중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신뢰감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시거나 하신다면 보통 이제 많은 자료를 가져갑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신다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가져가시되 이 호텔 방에서 나오실 때는 여러분 항상 브리프 케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갖고 미팅 또는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브리프 케이스를 열고 그냥 눈을 감고도 이 폴더 하나를 탁 꺼내갖고 탁 펼쳐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호텔 방에서 이렇게 서류를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미국이나 유럽인들과 이렇게 업무를 할 때 이렇게 그냥 브리프 케이스를 열고 그냥 머리를 그냥 쳐박고 그냥 마구 이렇게 서류를 찬다면 아마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신뢰도는 아마 상당히 추락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이 방문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방문입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아주 간단하게 폴더를 만들고 탁 꺼내서 그냥 한번 이렇게 탁
펼치면은 바로 그 원하는 그 파일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단 이게 어떤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요구가 되는 그런 미팅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잘 정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서류를 탁 꺼내서 잡아서 꺼내고 바로바로 이렇게 나의 의견을 피력을 할 만큼 아주 잘 정리된 그런 그 가방 비즈니스 브리프케이스 패킹을 하시면은 훨씬 더 신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글로벌 업무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언어인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 가운데서 아주 가장 간결하고 명쾌한 그런 언어가 바로 영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시작선이고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듯이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바로 이렇게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떤 원인을 이렇게 찾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가 사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 랭귀지가 되는 거지.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 이렇게 강대국이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언어적 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다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본론을 내는 이런 언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종 이렇게 글로벌 업무를 할 때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장벽으로 이렇게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만약에 어떤 한국인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 answer가 있는데 여러분 1, 2, 3, 4가 있죠. 그러면 이 1, 2, 3, 4를 만약에 이 A라는 질문을 한국인이 한국말로 했다면 이 대답을 할 때 이 1, 2, 3, 4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한국어 어법이 될까요? 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한국 전형적인 한국어 대답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그래서 지난 추석 때 고향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핸드폰을 멀리 보시더라고요라고 하면서 아마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나올 법한 표현이 바로 이렇게 3, 4,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3번 바로 그래서 TF팀을 꾸려갖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인구가 한 18%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고 물론 그립감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2, 3, 4, 1 아마 이렇게 배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영어를 쓰는 미국인이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배열이 돼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배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림에 보이듯이 4번과 1번이 맨 처음에 탁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전부 다 4번과 1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18%라는 숫자만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탁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답이 탁 끝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보다는 한 반 정도로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시 이 팔로우업 퀘션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영감을 받았죠? 라고 해야만이 그때서야 바로 우리나라의 맨 처음에 나오는 2번과 3번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한국에 한 2년 만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저기 시청 앞에 있는 시청 앞에 가서 당시 한 대한항공 빌딩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관광 안내 데스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여기 대한항공 빌딩이 어딨죠? 라고 이렇게 영어로 물어봤더니만 아가씨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 부스 안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전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스가 생긴 지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전화가 안 놓였고 내일쯤 전화가 놓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 가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네, 아마 이렇게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No 합니다. 그 다음에 the nearest one is around corner. 예, 가장 가까운 전화는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전화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어디 있느냐가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부스가 생긴 지가 이틀밖에 안 돼서 아직 없고 내일쯤이면 놓일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한국 어법이 이렇게 많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되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가씨가 저한테 없습니다.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저는 바로 속으로 이런 네 가지 없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한국 분들이 외교관들이건 글로벌 업무를 하는 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그 현지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면 동문서답을 중간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제네바가 무슨 이렇게 NGO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영리 기구가 많기 때문에 갑과 을이 분명하지 않아서 한국 분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줍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오랜 시간 갑이고 한국인들이 일이고 이 소통을 많이 해본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말을 몇 마디만 하면 종종 본론만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뭐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언어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심지어는 아주 삭막하고 건방지다 싶을 정도로 중요한 팩트 위주로 탁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그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글로벌 이메일링을 해보면 그냥 주저리 써서 보냅니다. 그럼 오는 건 달랑 한 줄 오죠. 여러분 속으로 이런 네 가지 없나 아마 이런 생각도 종종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바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희가 이 문화권 특히 미국이나 이렇게 그 유럽 쪽 사람들과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그런 어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약간 이렇게 외교적 언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 불가피하게 업무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예, 이때 이 부정적인 표현을 현실에서는 불가피하게 써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들한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고 상대방 감정을 잘 배려하고 약간 지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부정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그 외교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diplomatic expression 또는 이렇게 의도된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좀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현만큼은 조금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훈련하실 때 훈련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여기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 지금 그 부정어가 들어간 표현들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얘기하실 때는 이 디플로매틱 익스프레션을 만드는 것이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무조건 이렇게 단문의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 복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won't be able to reach you until Monday. 다시 말하면 저 월요일 날까지는 연락 못 줍니다. 이런 표현이죠. 예, 이런 표현을 이거 단문에 지금 부정어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복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하나 붙이란 얘기죠. 뭘 붙이죠?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I'm afraid 또는 이렇게 I don't think, I'm sorry라는 이런 약간 유감스러운 절이나 구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복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afraid I won't be able to reach you until Monday. 자, 월요일 날까지는 연락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디플로매틱한 익스프레션을 씁니다. 자, 위에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 한 고등학생 정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밑에 있는 거는 아주 지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글로벌한 비즈니스맨이 표현하는 부정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번째, 세 번째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궁금증이나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강사님이 아주 건방지고 아주 삭막하다 싶을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하라고 놓고 왜 또 이번에는 길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할 겁니다. 예, 오직 여러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부정어를 쓸 때만큼은 예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시건 중국어를 하시건 일어를 하시건 한국말 하시건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이렇게 부정어를 얘기할 때만큼은 조금 길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되게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또 아주 지적으로 상대방 상처받지 않게끔 부정어를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영어를 한번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글로벌 비즈니스 또 이렇게 외국에 출장할 때 여러분 이렇게 드레스 코드에 관한 것들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 옷을 잘 못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을 주목하지만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면 그라는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디자이너죠. 코코 샤넬이라는 디자이너가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무슨 뜻이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옷을 잘 못 입으면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옷을 잘 못 입었네라고 하지만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종종 저희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자주 상대방들한테 이렇게 계속 일정한 메시지나 암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옷 같은 걸 입고 이런 잘 입으려고 하는 것은 종종 이렇게 형식이나 거칠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이 꼭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아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출장을 다니죠. 출장을 다니면 한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저 생전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스웨터를 입고 들어가면은 그 레스토랑의 그 웨이터분들이 보통 어디로 안내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그 입구 쪽이나 복도 쪽, 심지어 이렇게 뭐 화장실 근처 이런 데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예외 없이 제가 이렇게 수트를 입고 타이를 입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그 직원들이 저를 이 레스토랑의 중앙이나 아니면 이렇게 창가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상의 어느 문화권이 됐건 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형식이나 거칠에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가 됐건 그렇지 않고 되게 실용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문화가 됐건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상대방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나 암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반증하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입으시는 그런 그 센스와 매너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종종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에너지 전략 때문에 이렇게 노타이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쿨 비즈라는 말도 쓰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 비즈니스 드레스 코드의 어떤 개념 자체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글로벌 기업들, 특히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타이를 매는 것이라든지 이런 수트를 입는 것들이 상당히 어떤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이런 자발성 이런 것들을 해친다라고 해갖고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못 입게 하거나 아주 편한 옷차림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를 메고 이렇게 수트를 입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자발성 같은 것들을 해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런 조사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여러분 아마 가장 창의적인 천재 화가라고 하죠. 마티스라는 화가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자화상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항상 작업실에서도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현존하는 그 지금까지 그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이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연구실이건 자기 사무실이건 일상에서 늘 이렇게 그 수트를 입고 타이까지 맸던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잘 입는다는 거, 그러니까 수트를 입고 타이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그 창의성을 이렇게 그 저해하거나 이런 것과는 사실 어떤 그 인과관계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여러분들의 그 조직에 어떤 그런 뭐 드레스 코드를 전부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시간과 장소의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그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수트를 입을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 상당히 자기 체형보다는 이렇게 좀 큰 것들을 입습니다. 이런 그 스타일을 어디라고 하냐면 여러분 바로 어떤 스타일이냐고 하냐면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메리칸 스타일은 누가 입는 옷이죠? 예, 바로 미국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바로 미국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와 또 비만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는 그 미국인들이 입는 스타일을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그 비즈니스맨들이 종종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로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헐렁하게 굉장히 그 자기 몸보다 큰 수트를 입고 다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국인들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체형이 아메리칸 미국인들의 그런 체형이 아니고 여러분 한국인들은 뭐죠? 저 유럽에 있는 저 남부 이탈리 쪽 사람들하고 체형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좀 서양인이지만 비교적 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피부톤도 약간 가무잡잡한 이탈리안 스타일의 그 체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 수트를 입을 때도 역시 이탈리안 스타일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자, 이탈리안 스타일은 뭐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탈리안 스타일이 뭔지는 잘 모르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렇게 어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의 바디를 따라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피팅이 그러니까 허리 쪽으로 이렇게 피팅이 되고 약간 밑에 쪽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 수트를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 이탈리안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트를 입을 때 종종 이렇게 자꾸 비싼 거,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그 천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입으시려고 하는데 사실 여자분들의 옷은 여러분 뭐죠?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이스가 되게 다양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 그만큼 상당히 이렇게 좋은 양질의 옷을 입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남자들의 수트는 사실 이렇게 돈을 아무리 지불한다 해갖고 일단 여러분들 체형에 맞지 않게끔 옷을 이렇게 골라버리면은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격 같은 것들이 확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수트를 고를 때는 가급적이면 비싸고 좋은 이런 아주 천이 좋은 이런 것들을 고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체형과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좀 맞는 이탈리안 스타일의 옷을 고르면 훨씬 더 소위 각도 나고 뭐 간지도 산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상당히 이렇게 옷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신입사원 시절에는 또 아주 이렇게 유러피안 스타일이나 이탈리안 스타일을 옷을 입다가도 조금만 이제 대리 과장 부장이 되면 서서히 옷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사분들이 전부 다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딱 붙는 이런 맵시 있는 그런 옷을 상당히 입는 것이 좀 불편해지거나 약간 두려워지는 거죠. 상사분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급적 이렇게 그러한 스타일의 옷을 수트를 고르시면 되겠죠. 평생 가죠. 여러분 한번 지금 이렇게 골라놓으면 여러분 평생 영역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옷을 고를 때만큼은 아주 간단하게 내 몸에 이렇게 적절하게 피팅이 돼갖고 옷을 한번 고르시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아주 적절하게 옷을 입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가운데서 7강이죠. 아닌 8강입니다. 8강의 미국과 유럽인들과 이렇게 비즈니스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수트 스타일에 관해서 잠깐 봤습니다. 감사합니다.